안녕하십니까. 텍트로닉스 기술지원부의 홍대성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산업 관련하여 기술 규격과 그 테스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쓰여지고 있는 각종 전자기기들의 통신이 과거의 패러럴 통신 방식에서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리얼 통신 방식의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개발 엔지니어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저속 시리얼 통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리얼 버스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텍트로닉스에서 제안하는 시리얼 버스 솔루션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들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사용으로 자동차 내의 각종 컨트롤 유닛과 안전 편의 장치들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전자기기들이 통합된 네트워크는 전체 자동차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자동차 설계에서는 단일 방식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CAN, LIN, MOST 및 FlexLay 등이 혼재된 네트워크로서 상호간의 공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시리얼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디버깅과 테스트 작업은 엔지니어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제이며 과도한 시간 소모적인 업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빠르게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디코딩할 수 있는 툴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의 센서나 트랜스듀서가 작동할 때에 실제로 어떠한 프로토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툴이 요구될 것입니다. 텍트로닉스 계측기는 자동차 관련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 툴로 최우선적인 테스트 장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스탠다드 버스 신호들, 즉 CAN, LIN, FlexLay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디코딩할 수 있으며 전송 데이터 시퀀스들에 대한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 산업에서 각종 전자 편의 장치들의 기기 간의 통신을 병렬 방식에서 직렬 방식의 사용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전자기기들 간을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구성한 스탠다드 프로토콜인 CAN, LIN, FlexLay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전력 공급용 리니어 DC-DC 컨버터의 스위칭 로스 및 효율 측정에 대한 설명과 각종 ECU들의 디지털 신호 및 각종 아날로그 디바이스들 간의 시간 상관 분석과 TPMS 및 이모빌라이저의 RF 통신 특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자동차 내의 셰시, 바디 및 각종 전자 장치들 간에 사용되고 있는 CAN, LIN 및 FlexLay와 같은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엔지니어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AN, LIN, FlexLay의 통신 포맷 구조와 패킷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텍트로닉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측정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과 칩 간이나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 방식을 병렬 방식이 아닌 시리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장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리얼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턴 수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른 PCB 사이즈를 소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개발에 필요한 구성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CAN, LIN, FlexLay와 같은 저속 시리얼 스탠다드 통신은 HDMI, SATA와 같은 하이스피드 시리얼 통신에 비해서 사용상에 있어서 그다지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속 시리얼 신호 자체의 데이터 레이시 낮기 때문에 버스 간의 타이밍 문제라든지 시그널 인테그리티에 요구되는 여러 테스트를 포함한 통신 규격 인증에 필요한 컨포먼스 및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와 같은 매우 엄격한 규격 테스트 필요 없이 통신 환경에 맞게 적절히 네트워크 구성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자동차에 쓰여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CAN, LIN 및 FlexLay 등의 통신 스탠다드들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전자장치들에서 혼재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신호도 아날로그 신호 및 디지털 신호가 혼합된 환경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 레이스로 장치들 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신호 형태도 싱글 엔드 및 디퍼런셜 신호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AN, LIN 및 FlexLay와 같은 저속 시리얼 통신은 한 가닥 혹은 두세 가닥의 신호 경로를 통해서 여러 디바이스들 간의 통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통신 규격과 메시지 포맷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엔지니어들은 시리얼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분석하는 작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렬 통신 구조는 PCB 내의 각기 다른 칩 간 통신을 할 때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및 클락 라인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오실로스코프 혹은 로직 애널라이저로 어렵지 않게 신호 분석이 가능하지만 시리얼 통신은 이러한 버스 라인 및 클락이 통합된 구조로 한 가닥 혹은 두세 가닥의 버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엔지니어들에게는 신호 디버깅 작업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령 시리얼 통신 포맷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송 신호의 메시지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으로 전송 데이터 버스들에 대한 적절한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신호 경로상의 커넥션에서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엔지니어들은 프로그래밍된 메시지들의 어떠한 에러 및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시리얼 버스가 사용되는 개발 중인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된 것인지, 하드웨어 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각 디바이스 간의 버스 라인에서 발생된 것인지 등등의 다양한 문제의 근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드웨어 설계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엔지니어들도 오실로스코프 또는 로직 애널라이저와 같은 계측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얼 버스 통신상에서 발생된 문제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상의 메시지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위 레벨의 하드웨어 모듈에 대한 분석까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시리얼 데이터 통신 관련 모든 엔지니어들은 디버깅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적은 투자 비용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툴을 원하고 있습니다. SPI 통신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I는 1980년경에 모토로라에서 68000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주변 IC 간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개발된 스탠다드입니다. 구성은 마스터 디바이스와 슬레이브 디바이스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두 가닥 혹은 세 가닥, 네 가닥의 전송 솔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신호 구성은 클락, 데이터, 인, 아웃 단자로 구성되고 있고 부가적으로 이네이블 혹은 IRQ, SS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동기식인 RS232보다 유동적이고 I2C보다는 포맷 구성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럭은 마스터에서 발생시키게 되고 슬레이브는 수신만 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데이터 레이스는 최대 10Mbps까지 사용이 되며 스펙상으로는 SPI는 풀 두플렉스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칩 실렉트 신호가 떨어지면 무조건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MISO 라인을 드라이브 하지만 명령을 받은 동안에 내보낼 데이터가 없더라도 0으로 드라이브하는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스터 디바이스가 명령을 주고 슬레이브가 명령을 받은 이후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의 하프 두플렉스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텍트로닉스의 DPO4000, MS4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로 SPI 메시지를 포착하고 각 메시지를 디코딩한 결과를 화면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 가닥을 사용한 SPI 네트워크로 채널 1은 클락, 채널 2는 MOSI, 채널 3는 슬레이브 셀렉트 신호를 포착하고 하단 부분에 디코딩된 결과로 녹색 바 형태로 스타트 오브 패킷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후 세 바이트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빨간색 바 형태로 엔드 오브 패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O4000 및 MS4000 오실로스코프의 DPO4 EMBD 모듈은 SPI 시리얼 데이터 통신의 시리얼 버스 트리거는 물론 디코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메모리에 포착된 수백 수천 개의 메시지들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메시지에 대해서 자동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텍트로닉스의 DPO7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로 SPI 메시지를 자동 디코딩한 예제 그림입니다. 화면 맨 상단은 클럭과 MOSI 및 MISO 웨이폼을 중첩시켜서 서로 간의 타이밍 오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SPI 분석 소프트웨어는 실제 라이브 신호를 이용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전에 데이터 파일로 저장된 웨이폼 파일이나 CSV 파일로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포착된 웨이폼이나 화면 하단의 메시지 형태의 테이블 디스플레이 결과값을 CSV 포맷으로의 저장이 가능하여 외부의 다른 시뮬레이션 툴로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오실로스코프와 본 소프트웨어는 상호 동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SPI 신호와 디코딩된 데이터 값에 대한 상호 연동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 시 긴 메모리를 사용하여 많은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포착했다면 그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MOSI 및 MISO의 특정 메시지 데이터에 대해서 서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대한 양의 많은 웨이폼을 캡처했을 경우 그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육안으로 검사를 했었지만 서치 기능은 장비가 자동으로 메모리 내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CAN 통신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은 초기에 자동차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시리얼 네트워크 통신 방식으로 현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내의 여러 전자장치, 즉 ECU 간의 통신을 위해서 자동차 생산업체인 벤츠에서 제안하고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의 보쉬에서 최초 개발된 스탠다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AN 버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이에서 통신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가닥으로 연결되는 반이중 방식의 통신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고속 응용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및 많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노이즈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가진 CAN은 통신 에러율을 낮추어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송 속도는 최소 10kbps에서 최대 1mbps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AN 통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이론상으로는 2032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CAN 트랜시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0개까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노이즈 발생이 심한 환경에서 신호 전송 간에 발생하는 에러를 검출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CAN 메시지는 크게 나누어 보면 4가지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 에라 프레임 및 오버로드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들은 스타트 비트에서 메시지가 시작되며 엔드 비트에서 메시지가 끝을 이룹니다.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중재 필드,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CRC 및 아크 필드가 포함됩니다. SOF는 프레임의 시작을 알려주는 코드로 일반적으로 0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재 필드는 CAN 버전 2.0A의 경우 11비트 식별자로 구성되고 확장 형태의 CAN 버전 2.0B의 경우 29비트 식별자로 구성됩니다. 식별자와 함께 RTR인 원격 전송 요구 비트로 구성됩니다. RTR 비트 값이 0일 때는 CAN 메시지가 데이터 프레임임을 의미하고 RTR 비트 값이 1이면 CAN 메시지 데이터가 원격 프레임임을 의미합니다. 원격 프레임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데이터 전송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제어 필드는 6비트로 구성되고 아이덴티파이어 익스텐션 비트와 데이터 랭스 코드를 포함합니다. IDE 비트는 CAN 버스 2.0A 버전과 2.0B 버전을 구분하고 데이터 랭스 코드는 4비트로 구성되며 데이터 프레임 내의 데이터 필드 바이트 수를 지시합니다. 데이터 필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0에서 8바이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CRC는 15비트의 주기적인 중복 확인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 필드의 끝을 의미하는 1값을 가지는 딜리미트 비트가 이어집니다. 아크 필드는 2비트로 구성되며 첫 번째 비트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수신한 다른 노드로부터 전송된 1의 값으로 구성될 수 있고 두 번째 비트는 1의 값으로 구성됩니다. 프레임 종료 필드는 7비트로 구성되며 모두 1의 값을 가집니다. 엔드 프레임 이후에 3비트의 프레임 중단 필드가 이어집니다. 3비트의 INT 이후에 CAN 버스 라인은 자유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화면은 DPO 4000 및 MSO 4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 CAN 버스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예제 화면입니다. 화면과 같이 오실로스코프는 CAN 버스의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 에라 프레임 및 오버로드 프레임에 대해서 트리거를 한다든지 디코딩 및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스코프의 긴 메모리를 사용하여 많은 개수의 CAN 메시지를 포착한 후 일부 메시지 구간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웨이폼 바로 아래에는 메시지를 디코딩한 결과로 녹색 바 형태의 스타트 오브 프레임과 아이덴티파이어, DLC, 데이터, CRC 값과 붉은색 바 형태로 엔드 오브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earch and Mark 기능을 이용하여 4가지의 프레임 구조 중에 엔지니어가 원하는 데이터나 아이덴티파이어들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메모리 내에 캡처된 많은 패킷들을 이벤트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며 트리거 시점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DPO 7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의 TDS, VNN, CAN and LIN 타이밍 및 프로토콜 디코딩 분석 소프트웨어로 현재 CAN 프로토콜과 LIN 프로토콜을 동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은 셋업 창으로 아이덴티파이어나 데이터 혹은 DLC와 같은 CAN 메시지에 대해서 트리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에서 CAN과 LIN 프로토콜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메시지가 LIN 네트워크를 지나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후 다시 CAN 통신을 할 경우 각 노드 간의 딜레이와 같은 타이밍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화면과 같이 그 특정 메시지가 CAN 노드에서 LIN 노드로의 전송 과정을 타임스탬프와 함께 분석하시면 타이밍 딜레이와 같은 부분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본 TDS VNM 소프트웨어는 오실레이터의 톨러런스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측정이 가능하여 비트 타임에서의 샘플 포인트의 완전한 세팅이 가능하며 비동기 방식의 캔 네트워크의 입력 캔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샘플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캔 노드상에서의 데이터 레이트가 맞지 않을 경우에 연속적인 에러 프레임이 발생할 것이고 네트워크 통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스의 불일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트 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은 자체적으로 노이즈 발생이 쉬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노이즈 영향으로 캔 메시지 내에 과도한 지터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스파이크 및 과도한 글리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신호의 앰플리튜드의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I 다이어그램 분석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린 네트워크 통신은 캔 통신에 비해서 저비용으로 데이터 레이스를 크게 요하지 않는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 도입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린 통신은 주로 센서류와 윈도우 컨트롤, 도어락, 레인 센서, 와이퍼와 같은 액추에이터와의 통신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정기적인 노이즈 특성을 많이 고려해야 하고 에러 검출 기능이 요구되고 더 높은 데이터 레이스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직도 캔 통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타이밍 컨트롤 관련 부분이나 ABS, 파워 컨트롤 관련 전장 기기들이 캔 통신의 주요한 예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린 통신 개념은 다양한 방식에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노드에서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와 통신할 수 있고 또는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다른 슬레이브 노드와 통신을 할 경우에 슬레이브 노드에서 여러 개의 마스터 노드를 라우팅하거나 마스터 노드에서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로 방송할 필요 없이 슬레이브 노드가 직접적으로 해당 슬레이브 노드와의 통신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린 메시지의 프레임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프레임은 크게 헤더 부분과 응답 부분으로 구분되며 그 사이에는 해당 디바이스가 응답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필드는 새로운 프레임의 시작을 알려주는 필드로 모든 슬레이브 디바이스들은 헤더의 브레이크 필드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싱크 필드는 해당 슬레이브 노드에서 사용될 보호 레이트를 결정하게 되는 필드로서 마스터 노드에서 사용되고 서로 간의 동기가 됩니다. 식별자 필드는 응답이 요구되는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규정하는 필드입니다. 리스판스 부분의 데이터는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응답에 사용될 데이터 파트로 1에서 8바이트로 구성됩니다. 체크썸은 노드 간 전송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에러 검출로 사용되는 필드입니다. 린 스탠다드에는 두 가지 타입의 체크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래식 체크썸과 인핸스드 체크썸이 있습니다. 클래식 체크썸은 1.x 린 버전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 체크썸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인핸스드 체크썸은 2x 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헤더 부분의 아이덴티파이어와 리스판스 부분의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 계산된 체크썸을 사용합니다. 다음 화면은 DPO MSO 4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 린버스를 분석한 화면입니다. 본 오실로스코프는 싱크 필드, 아이덴티파이어 데이터 또는 ID 패러티 에러나 체크썸 에러 발생에 따른 시리얼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싱크 필드에서 트리거하거나 특정 ID에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패러티 에러 및 체크썸 에러 발생 시에 자동으로 트리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현재 3개의 린버스를 동시에 트리거링 및 디코딩한 결과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석 윈도우 컨트롤 작동 시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릴 경우 그 메시지는 초기에 린버스를 통과할 것이고 그 다음 중앙의 캔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린 네트워크로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 노드 간에 전달되는 린 메시지 또는 캔 메시지에 대해서 트리거할 것이고 연결된 노드들에 대해서 동시에 신호 포착 및 디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메시지가 각 노드 간에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임 관련 문제라든지 에러 트래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앞장에서 보셨던 CAN 측정 관련 예제와 동일한 화면으로 DPO 7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의 TDS VNM, CAN and LIN 타이밍 및 프로토콜 디코딩 분석 소프트웨어로 현재 CAN 프로토콜과 LIN 프로토콜을 동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내의 센서류 및 액추에이터 등의 무수히 많은 제어 장치들은 그들 간의 통신은 CAN 네트워크나 LIN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어 유닛들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있고 메시지 전송 시간 결정이나 오류 허용 한계 등의 기술 규격이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에 소개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나 스티어 바이 와이어와 같은 X 바이 와이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플렉스 레이와 같은 새로운 규격의 통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렉스 레이는 아직까지 기술 규격이 워킹 그룹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도 스탠다드에 대해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렉스 레이는 TDMA 방식으로 네트워크 간 통신을 합니다. 각 노드 간의 메시지들은 각각의 디바이스마다 고유한 액세스 시간 슬롯이 할당이 됩니다. 그 시간 슬롯은 미리 정의된 간격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메시지는 버스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된 시간 슬롯 구성으로 인한 메시지들에 대한 버스 대역폭이 최대로 활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렉스레이는 통신 사이클을 동적인 파트와 정적인 파트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레이는 디퍼런셜 시리얼 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10Mbps의 데이터 레이스로 전송 가능합니다. 다음은 플렉스레이의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크게 3개의 파트로 헤더, 페이로드, 그리고 테일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헤더 세그먼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비트는 첫 번째 5개 비트로 이루어졌고 전송될 프레임의 타입을 구분하는 기능으로 노멀, 페이로드, 널, 싱크 또는 스타트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 랭스는 페이로드 세그먼트에서 전송될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알려주는 필드입니다. 헤더 CRC는 일반 체크성과 유사한 에러 정정 코드로 싱크 프레임 인디케이터, 스타트 프레임 인디케이터, 프레임 ID, 그리고 페이로드 랭스까지의 데이터를 계산해서 CRC 값을 만들게 됩니다. 사이클 카운트는 현재의 통신 사이클 값을 정의한 필드로 0에서 63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 세그먼트의 데이터는 최대 256바이트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적 세그먼트를 전송할 경우 처음 0에서 12바이트의 페이로드 세그먼트는 옵션으로 네트워크 관리 벡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더 세그먼트에 있는 페이로드 프리앰블 인디케이터는 페이로드 세그먼트 내에 네트워크 관리 벡터 존재 유무를 알려주게 됩니다. 동적 세그먼트를 전송할 경우에는 페이로드 세그먼트 첫 2바이트는 옵션으로 메시지 ID 필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일러 세그먼트는 앞부분의 모든 헤더 세그먼트와 페이로드 세그먼트 프레임에 대한 CRC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화면은 DPO MS4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로 플렉스레이 프로토콜을 분석한 화면입니다. 텍트로닉스의 DPO4 오토 분석 모듈은 CAN, LIN 및 플렉스레이 네트워크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시리얼 버스 트리거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플렉스레이의 TSS 비트에서 트리거되고 있는 상황으로 10메가 메모리에서 포착된 메시지를 자동 디코딩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과 같이 10메가 메모리 포인트 내에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의 서치 기능을 이용하여 인디케이터 비트의 싱크 비트 중 이진 값으로 XX10이라는 값을 검색하고 그 결과
5개가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맨 상단 역삼각형 마크로 그 위치를 알려주거나 화면 하단의 Bus Search Event Found 5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5개가 검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DPO 7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의 PDFR 플렉스레이 프로토콜 분석 소프트웨어로 플렉스레이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화면입니다. 스코프 메모리 내에 포착된 많은 플렉스레이 메시지들은 화면 하단의 테이블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사용자가 메시지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된 열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화면 상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의 I 패턴은 신호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메시지 중 해당 메시지에 대한 I 패턴을 파란색 웨이폼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의 오른쪽 박스는 싱크 프레임에 대한 측정 결과 리스트로서 이전 싱크, 다음 싱크 및 이전 사이클 프레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ising Time, Falling Time, TSS, BSS와 같은 타이밍 측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약 한 3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Embedded Power System, 즉 DC to DC 컨버터와 같은 파워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내의 이러한 DC to DC 파워 시스템은 플러스 마이너스 5V, 플러스 마이너스 12V, 플러스 3.3V, 플러스 2.5V 등 여러 가지의 DC 전압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레벨의 DC 볼테이지는 주로 인터페이스 서킷이나 아날로그 장치들 혹은 파워 로직 IC의 전원 공급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이러한 파워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EP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파워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측정 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스위치, 마그네틱 디바이스, 세이프 오퍼레이팅 리미트, 시스템 응답 및 RF 간섭과 관련한 항목들은 오늘날 자동차 설계에 있어서 주요한 측정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텍트로닉스의 오실로스코프, 하이 파워 볼테이지 및 전류 프로브, 파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스탠다드 파워 측정 및 회로 분석, 테스트 리포트 제출과 같은 파워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엔지니어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최소한의 컴포넌트 구성으로 저가격대로 설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파워 공급용 디바이스로는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로드 쪽으로 전달되지 않는 파워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파워 손실은 열 손실로 전달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효율성은 대략 40% 정도이지만 입출력 전압 상승으로 인한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가 큰 레귤레이터일수록 더 많은 전력 손실이 생기고 대용량의 방열판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실제 파워의 2분의 1보다 적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쓰는 게 적합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적용하는 것은 오버스펙입니다. 반면에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파워 손실이 수 와트 정도에 이르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대처해야 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동작 방식은 입력된 에너지를 각 사이클마다 출력적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인덕터나 트랜스포머와 같은 저장 장치와 전기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성이 85% 정도로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손실이 작으므로 더 작은 컴포넌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방열판의 사용 여부도 낮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덕터나 트랜스포머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력을 출력 전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고비용이며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에 비해서 구성이 좀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노이즈 문제 및
컨트롤 루프 설계 시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인베디드 엔지니어들은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위칭 모드 컨트롤러 IC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위칭 로스, 컨덕션 로스, 세이프 오퍼레이션 에리어, 파워 퀄리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로스와 컨덕션 로스 측정은 순간적인 파워에 대한 시험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적인 파워는 IGBT 혹은 트랜지스터와 같은 스위칭 디바이스의 전압과 전류의 방출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파워 웨이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 신호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혹은 각 전압 및 전류 프로브의 딜레이 값을 보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 파워 사이클에서의 전압 혹은 전류의 레벨이 매우 작기 때문에 노이즈 신호에 따라서 측정 결과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스코프의 밴드위스를 제한하거나 웨이폼 에버리지 기능 혹은 웨이폼 하이 레졸루션 모드를 사용하면 노이즈 신호 제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에버리지 측정과 피크 측정은 전체 웨이폼에서 계산되는데 정수의 사이클 수를 입력하여 계산하거나 수동으로 측정 범위를 게이팅한다면 거의 정확한 측정일 것입니다. 스위칭 로스와 컨덕션 로스 측정은 특정 구간에 대한 웨이폼을 커서의 게이팅 기능을 사용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Safe Operation Area에 대한 설명으로 단일 화면의 SOA는 간단히 P 측정 파워 디바이스의 전압, 전류 및 파워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압은 X축에 표현하고 있으며 전류는 Y축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남기던 전압과 전류가 맥시멈 값을 초과하지 않고 순간 파워도 맥시멈 값을 넘지 않는 디바이스는 세이프 오퍼레이션 에어리어 내에서 동작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은 데이터 시트에 남기된 전압, 전류 및 전력의 맥시멈 수치를 적용하여 SOA 마스크 테스트한 결과로 일부 전압 및 전류 구간에서 세이프 오퍼레이션 에어리어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귤레이터가 파워업 할 때 각기 다른 출력 전압들의 시퀀스, 즉 출력 순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귤레이터가 파워업 할 때 각 출력 신호의 동작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DC-DC 컨버터의 출력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컨버터가 파워 온 시 어떤 출력 전압이 먼저 나오는지를 오실로스코프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은 현재 채널 1은 12V 입력, 채널 2는 10.5V 출력, 채널 3은 5V 출력, 채널 4는 -5V 출력 신호를 포착한 화면으로 레귤레이터의 파워 온 할 때 3개의 출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시퀀스를 볼 수 있습니다. 스코프는 12V 입력 신호의 H 포인트에서 트리거 되었고 입력 신호와 각 출력 신호 간의 딜레이 타이밍이 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많은 IC들이나 다양한 전압으로 동작하는 IC들은 이러한 레귤레이터의 출력 전압 시퀀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일부 출력 전압들의 출력 순서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시스템이 다운이 되거나 레귤레이터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디스플레이는 IGBT의 반복적인 스위칭 동작으로 파워업 할 때마다 입출력 신호를 포착한 화면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는 무한지속 누적 모드를 적용하여 주기적인 스위칭 동작이 균일한 특성을 보이는지 혹은 비정상적인 스위칭 동작으로 스파이크나 글리치와 같은 에러 현상의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전압 및 전류가 맥시멈 스펙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측정은 대지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로 하지 않고 두 신호 간의 전위차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특히 리니어 레귤레이터 내의 트랜지스터의 드랍 볼테이지에 대한 파워를 측정하거나 스위칭 레귤레이터 내의 스위칭 디바이스들의 파워 측정을 위한 중요한 측정 방식입니다. 이러한 플로팅 측정은 주로 디퍼런셜 프루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디퍼런셜 프루브는 두 신호 간의 전위차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야 하고
두 신호의 커먼 모드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디퍼런셜 프루브의 성능 비교는 CMRR 값으로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상 노이즈 성분을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수치로서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RR 값이 60dB이라면 1000대1 비율과 등가를 이루기 때문에 1V 커먼 모드 신호는 실제 스코프 상에서의 커먼 모드의 옵셋이 불과 1mV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의 감쇄율도 1000대1의 비율로 감쇄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내의 DC-DC 컨버터를 측정할 경우에 TDP1000, TDP0500 프루브가 최적의 디퍼런셜 프루브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점유율이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수치는 2010년경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거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DSP 및 FPGA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ECU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 간의 디지털 신호 운용에 대한 시각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호 및 아날로그 신호와의 상호 연동 테스트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텍트로닉스에서는 정확한 타이밍 측정, 시그널 인테그리티 문제, 테스트 마진 평가 및 시간 상관 멀티 시스템 버스 모니터링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 평가를 위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타이밍 측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측정 예제는 두 개의 로스피드 시리얼 패킷 사이의 타이밍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전통적인 오실로스코프 측정 방식으로는 긴 레코드 랭스에서 수 미리세컨드 이상의 신호를 포착해야 하지만 단지 두 패킷 사이의 타이밍 측정만 한다면 적절한 트리거 기능과 짧은 레코드 랭스에서 거의 수 마이크로세컨드 혹은 수 나노세컨드 정도의 신호 포착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MSO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로직 채널에 대해서 최적의 레코드 랭스와 샘플 레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예제는 두 개의 디지털 채널 간의 하이 레졸루션 모드에서의 타이밍 측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바이스 간의 입출력 포트나 하나의 디바이스에서의 입력과 출력 간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측정하거나 셋업 타임 및 홀드 타이밍을 측정할 경우에 측정에 필요한 타임 베이스의 크기는 불과 수 나노세컨드만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정확한 타이밍 측정을 위해 계측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높은 타이밍 해상도가 요구될 것입니다. 화면 하단은 로직 채널의 매그니 뷰 기능을 적용하여 타이밍 레졸루션을 60.6 피코세컨드로 낮추어서 고해상도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타이밍 관련한 측정을 할 경우 긴 메모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높은 해상도를 적용한 매그니 뷰에서 충분히 타이밍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혼합 오실로스코프의 경우 여러가지 타입의 로직 패밀리에 대해서 셋업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로직 스코프는 디지털 채널의 스레숄드 입력을 2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프루빙 하려는 로직 패밀리군이 TTL, CMOS, ECL 등의 3가지 이상일 경우 2개까지만 스레숄드 세팅이 가능합니다. 텍트로닉스의 MSO 모델은 디지털 입력 채널 16개에 대해서 개별적인 스레숄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가지 이상의 여러가지 로직 패밀리의 프루빙도 가능합니다. FPGA 시스템은 현재 경이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디바이스의 소형화로 인한 내부 프로세싱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내부 신호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진보된 FPGA 패키지 및 PCB상의 노이즈 발생은 시스템 디버깅과 시스템 성능 평가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FPGA의 외부 핀들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FPGA를 디버깅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디자인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디버깅용 회로를 추가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 회로는 칩 내부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한 개발자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개발 기간이 늦춰질 수 있고 핀수가 모자라는 문제점, 그리고 많은 신호들을 프루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FPGA를 위한 실시간 로직 디버깅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멀티플렉서는 연구원들이 FPGA 내부에 멀티플렉서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코딩할 필요가 없이 이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쉽게 멀티플렉서를 FPGA 내부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일링스의 경우 FS2 테스트 코어를 제공합니다. 알테라의 경우에는 쿼터스2 버전 5.1 이상에는 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소프트웨어는 멀티플렉서와 장비 사이에서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 FPGA 뷰라고 합니다. 테스트 장비는 실제 로직 애널라이저 혹은 MSO로 멀티플렉서를 통해 나오는 내부 신호를 측정합니다. JTAG 케이블은 멀티플렉서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자일링스의 경우 플랫폼 케이블 USB이며 알테라의 경우 USB 블라스터 혹은 바이트 블라스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연구원들이 프로그래밍한 파일에서 텍트로닉스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할 경우 멀티플렉서를 기존 프로그래밍한 코드에 쉽게 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신호를 출력 핀으로 언제든지 빼내어 디버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인 FPGA 뷰를 통하여 멀티플렉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핀으로 나오는 내부 신호는 테스트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및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FPGA 뷰를 이용한 디버깅에 대한 과정입니다. 첫째, 멀티플렉서를 만들고 이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래밍에 추가한 뒤 컴파일해서 칩에 다운로드합니다. 둘째, FPGA 뷰를 이용하여 멀티플렉서 및 장비 간의 통신을 이루도록 합니다. 셋째, FPGA 뷰를 이용하여 디버깅하고자 하는 내부 신호를 출력 핀으로 뽑아냅니다. 넷째, 테스트 장비인 로직 애널라이저 혹은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됩니다. TPMS, 무선 리모컨 이모빌라이저 시스템과 같은 장치들은 새로운 자동차 편의 장치들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무선 RF를 사용하고 있고 신호 특성상 버스트 형태의 신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스펙트럼 분석기로는 신호 분석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RF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의 동시 분석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텍트로닉스의 새로운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는 트랜지언트한 RF 신호를 포착하여 시간 영역에서 단절 없이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 및 변조 분석과 시간 상관 분석의 멀티 영역으로의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TPMS 시스템을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TPMS 시스템은 타이어 내의 내장된 센서와 센서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리시버로 전달하는 트랜스미터 그리고 리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센서와 트랜스미터 간의 통신 신호를 니어필드 프루브로 신호 포착한 결과 화면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니어필드 프루브는 트랜스미터 근처에 위치하여 테스트했기 때문에 트랜스미터의 신호 레벨이 센서 신호 레벨보다 높게 측정될 것입니다. 화면 디스플레이의 상단 왼쪽은 시간 영역의 디스플레이로서 트랜시버와 센서 간의 통신이 ASK 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은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부분은 시간 영역의 일부 구간을 확대 해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미터의 폴링 신호는 니어필드 프루브 근처에 있기 때문에 파워 레벨이 높게 나타나 있고 리시버의 응답 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센서의 신호 레벨은 회전에 따른 파워 레벨이 곡선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신호 포착에 있어서 손실 없이 실시간 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테스트에서는 기본적인 RF 주파수 측정은 물론 파워 레벨 측정, ASK 변조도 분석 및 센서와 트랜스미터 간의 턴어라운드 타이밍과 같은 시간 영역의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RF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모빌라이저 및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RFID 스탠다드 기술 규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스탠다드 규격 테스트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직접 키를 사용하지 않고 버튼만으로 시동을 걸거나 도어를 열고 잠그게 됩니다. 따라서 키가 주문에 있거나 혹은 뒷좌석에 있더라도 시동을 걸거나 도어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은 통신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키리스 시스템이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간섭이나 노이즈와 같은 불요 신호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서 텍트로닉스의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에서는 RF 신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DPX 디스플레이 모드와 외부 간섭 신호에 대해서 트리거할 수 있는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의 라이브 RF 스펙트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PX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DPX 디스플레이 기술은 스펙트럼 파형 업데이트율을 기존 스펙트럼 분석기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입 방식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의 경우 스펙트럼 파형의 업데이트율이 초당 50번 정도이고 스펙트럼 파형과 그 다음 파형 사이에서는 수십 미리세컨드 정도의 블랭킹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스트 형태의 간섭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의 DPX는 초당 업데이트율이 48,000번으로 파형과 파형 사이의 블랭킹 구간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 RF 스펙트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화면 중앙의 DPX 디스플레이에서는 현재 RFID 시스템을 필드 환경에서 분석하고 있는 화면으로 리드와 태그 간의 통신 과정에서의 인접 채널 간의 스펙트럼 간섭 유무나 높은 파워를 송출하는 태그가 낮은 파워를 사용하는 태그에 간섭을 일으키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의 신호에 대해서 트리거할 수 있는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 디바이스가 파워온 및 오프할 경우에 주위의 다른 디바이스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불효파나 스파이크성 노이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상단과 같이 주파수 영역에서 임의의 구역에 대해서 마스크를 설정하여 파워온 시 순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왜곡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 마스크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자동 트리거와 함께 스펙트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왼쪽은 스펙트럼 디스플레이와 스펙트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트로그램 디스플레이는 RF 신호를 시간 영역으로 저장한 디스플레이로서 X축은 주파수 영역으로 Y축은 시간 영역으로 화면의 색상은 파워 레벨을 의미합니다. 스펙트로그램 상단의 트리거 지점에서 순간적인 스파이크 노이즈 스펙트럼이 포착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자동차 전장 시스템 관련하여 엔지니어 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과 직렬 통신 스탠다드 규격에 대한 설명 및 텍트로닉스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